예. 2024년 12월 1일, 예, 음력으로는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2시 반이 되었는데요. 오늘 일요일이죠. 환공무명학술은 238번째 조선 왕조실록 5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고, 저도 점심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우리 처하고 큰딸하고 연천에 적성 연천 쪽에 두지리에 매운탕이 매우 전국 최고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기도 들어가고 빠가사리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참깨가 들어가죠. 그래서 간혹 이제 거기 가서 입맛을 좀 돋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매운탕을 먹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연천에 경순왕 묘에 절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옵니다. 제가 긴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기로 했는데 처가 설사가 나가는 바람에 저도 책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오늘 요 내용을 이제 조선 왕조실록 5번째 강의 마치고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재미있어야 하는 건데, 이 또 한편으로는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또 책도 좀 많이 사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서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청동기 혁명시대 때 고조선 시대 때의 역사서인 건문에 대해서 그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우리가 건문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건문 창세기 문자 요 책에서부터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예,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요 책을 요 김재서 선생님이 좀 하고, 또 이제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의 우리가 범어대사전이라든지 우리말 범어사전, 예, 김석훈 선생이 쓴 그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계 실담 산스크리트 북방 실담자 범어의 세계 최고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수 선생님, 또 우리 원주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비담사의 우리 성덕 스님 같은 분이 열심히 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황국문명학술은, 예, 이런 책, 예, 이거 제가 꾸준히 공부해 오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계 최고 인사조지 연구소장님의 책 인간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경영학,
성취의 청모용 이런 책이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최동석 박사님만큼 크리스찬의 최고 선빈분은 없다. 그 크리스찬 선비로서 거의 국보급에 준하는 그런 인물이고, 건강한 생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례를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지금 현재 유튜브가 한 1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 선생님의 공부를 끊임없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상고사 고대사 공부를 위해서는 또 부자 요술 램프의 문승서 선생님의 유튜브를 또 열심히, 제가 지금 현재 열심히 꾸준히 뭐냐면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두 채널은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륙사관에서 조선 역사, 환국사 역사에서 조선 그 대륙사관에서 주장을 하신 이 사람을 보라. 가짜가 판치는 한국사. 원래 조선사와 중국사는 하나였다. 철저하게 날조된 반도사에 대한 통렬한 고발. 김종일 선생님은 코로나 전국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또 박인수 선생님 역사의 반역, 대륙조선사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화가이시기 때문에 만화로 이렇게 그려 가지고요, 아주 재밌게 금방 읽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블록체인 사회 제4차 산업, 정보의 바다를 가치의 바다로 바꾸는 신기술이자 인터넷의 신개척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제4차 산업.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간 중심형, 인간 개별화된 중심형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아메리카 대조선, 여기까지 뭐냐면은 박인수 선생님께서 하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조선 사만 역사계가 있고, 저는 한국문명학술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골장 김태수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조선왕조실록 5번째 마지막 강의.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무제국과 샤먼 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제국은 뭐냐면 남방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샤먼 제국은 북방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가 기본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1910년도 1911년도 중국 신해혁명까지가 바로 그런 사회죠.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미 아메리카 대조선도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는 바로 농자 천하지 대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자 천하지 대본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4가지인데요. 그게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 샤먼의 제도, 샤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짚어보는데, 이러한 기술 문명이 인류에게 어떠한 과정에 도움을 주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바로 기술혁명의 핵심이 바로 북방 샤먼에서 사냥할 때 나타난 흑요석 혁명이고요. 흑요석 혁명은 바로 유리와 같은 그 날을
깨어서 그것을 화살촉을 끼워 가지고 예리한 날로서 몰이식 사냥에서 타격식 사냥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바로 흑요소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본격적으로 뭐냐면 흑요소 혁명이 온누리에 뭐냐면 퍼져나간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1만 2천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착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형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움이 좀 자주 잦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권위를 상징하는 틀이 바로 청동 기술이고 청동 연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를 함께하는 이런 연금술 기술의 발달 때문에 해서 재정이 분리되고, 재정이 분리됨으로 해서 드디어 과거에 군사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각자 군웅 활가하여 독립을 함으로써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길을 열었고, 그 혼란한 것을 우리가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진시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진시황은 샤먼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항해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를 우리가 접어들려고 하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 두 사람 정도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락제, 대명조선시대 때 홍무제, 그 다음에 영락제를 이어가면서 영락제 시대 때에 황가님에서 문이었던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후이족이라고 하니까 이슬람교를 믿었고 유교도 믿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정화가 언제 묻냐면, 그러면 활동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정화의 대황해는 1405년, 그러니까 1400년대에 들어가, 우리가 조선이 개국된 1392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5년도에 영락제, 이는 우리나라는 태종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405년도에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정화의 대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1433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뭐냐면은 7차 황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정화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이제 정화의 대황해가 시작되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콜럼버스의 뭐냐면 신대륙 발견.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뭐냐면은 1492년에서 1504년까지 약 12년에 걸쳐서 1차에서 4차의 항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백인들이 본격적으로 북미 대륙에 진출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북미에 도달할까?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이미 북미에는 여러 유색 인종들과 백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고, 이미 이때에 이미 황료를 개척해서 정화의 황료를 개척해서 정화와 같은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뭐냐면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아마 저는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05년부터,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15세기 전부터는 드디어 세계 황해 시대를 열었다. 그 시작은 정화의 대황해로부터
콜럼버스의 1492년이니까 약 100년에 걸쳐서 황해를 거쳐서 이 세력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북미 대륙에 많은 미합중국을 이루었던 전 세계의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세력들은 매우 용감하고 또 뭐냐면 황해 기술을 익히고 있고 그 당시로서는 매우 모험심이 강하면서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조선, 미주 대조선, 즉 영락제 이후에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되었던 무대인 미주 대륙의 오데호와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우리가 동구 조선인, 해동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국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륙조선에서 이 동국조선으로 넘어간 이유가 그래서 홍무정운을 버리고 홍무정운에서 더욱더 첨단화되어 있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뭐냐면은 동국정운을 왜 이름을 동국이라고 붙였을까? 왜 우리는 항상 해동조선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홍무정운이 가지고 있는 생산자 계급인 주체, 소위 말하는 명나라를 열었던 주체의 것이 학문의 기본적인 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계급으로서의 신라 고구려의 적통인 이 해동조선이 동국조선이 뭐냐면 동국정운을 만들게 된 이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그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 일어났던 이야기, 아까 순다대륙 무제국, 그 다음에 천축제국, 그 다음에 샤먼제국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었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만 4천년 전에 사라진 무대륙이라고 하는 이 순다대륙에서 살다가, 이때는 빙하기죠. 이 빙하기 때를 살다가 순다 대륙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우리가 서해대평까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육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수만 년을 살다가 우리가 사냥을 위해서 북방으로 진출하였는데 그 경로가 바로 서해대평원, 그 다음에 환동해 문명권, 그 다음에 연해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흑룡강이라고 하는 아무르강, 이 북위 66.6도의 툰투라 지역, 유라시아에 따라 툰투라 지역을 우리가 이 사냥을 위해서, 모리시 사냥을 위해서, 사성과 술력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진출하였고, 북위 70도가 넘으면 예나강이 이르게 되는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서해대평원과 연해주와 환동의 문명권이 여기에 있고, 북위 66.6도에 이르러 70도가 되면 넘기면 연하 지역까지 우리가 진출하였다. 이땐 캐나다와 북미에는 너무 큰 빙하가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를 따라서 이동한 모리시 사냥이 더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캐나다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빙하가 너무나 크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시베리아 남부에 이 바이칼호에서 브리야트인들이 흑요석을 발견하면서 샤먼 제국을 만들게 되었고, 이 샤먼 제국이 바로 기술혁명이고 첨단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첨단화된 기술을 가지고 즉 유리와 같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끼워서 사냥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발견하면서 사냥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 시기에 북방 샤먼이 나타났고, 북방 샤먼이 나타났다는 것은 북방의 권력자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계급적 요소, 힘 있는 자, 신분이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 우월적 선민의식이 환각된 것이다. 이때부터 북방 샤먼이라는 신분을 취득하였고, 여기에 철학과 사상을 입혀서 시베리아 샤먼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방 시베리아 샤먼이 만들어진 지금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2만 년 전에 드디어 온누리의 신분적 계급을 가졌기 때문에, 즉 자기 스스로 매우 특별한 신분적 선민의식적 신분적 계급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는 계급을 낳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지시명령 억압 착취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급이 바로 광명족이다. 이 광명족은 다름 아닌 샤먼이고 조선이고 환이고 한이다 이거죠. 그 끝이 바로 이 대한제국, 이걸 광무원년이라 하는데, 언제냐? 대한제국이 1897년에서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의 제국의 길을 했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늦게 대한제국의 길을 했지만 이미 이 동국 조선, 해동조선은 이미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그래도 이 대한제국의 그 형태가 국기는 태극기고 문장은 유화문과 독수리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독수리 문양이 바로 이 페르시아 문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미주 대륙에서 이주를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1800년에서 187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뭐냐면은 미주 대륙에서 뭐냐면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경복궁이 없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1392년에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경복궁을 만들었는데 1394년도 태조 4년에 즉 영락제 4년에 창건하였고 1867년에 고종 4년에 다시 지었다는 것이죠. 1867년에. 자, 그래서 1800에서 1870년까지 줄기차게 미주 대륙에서 일로 이동해 왔는데 1867년도에 고종 4년에 흥성대원군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경복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10년에 또 이 대부분의 정각이 소실되었는데 1926년에는 조선 총독부를 지었다는 것이죠. 1926년대는 조선 총독부를 지어서 19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총독부를 다 부숴버렸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복원했는데요. 흥례문, 침전권, 권역과 그 다음에 건청궁, 태원전, 광화문을 복원하게 됐다. 우리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복원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대한제국의 그러면 한계가 1897년에서 1910년 사이에 13년 동안의 대한제국을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떴냐면은 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인데, 즉 일본의 외무 대신 카스라와 미국의 국무장관인 테프트가 1905년도에 밀약을 했는데, 요 밀약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을 뭐냐면 먹잇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1905년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그러니까 열도조선이죠. 일본은 뭐냐면은 해동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제국지 시절에 식민지 쟁탈전이 강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36년 동안의 식민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여파로 6.25 전쟁을 하게 되고 남북 분단이 되는 이런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그 당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열도조선 일본의 대단한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첫째 1894년도 7월 25일부터 1895년도 4월 17일 사이에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요. 열도조선이 승리했고요. 또 1904년 2월 28일부터 1905년 9월 5일까지 러일전쟁이 일본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열도조선인 일본이 조선. 그래서 미국이 뭐냐면 부랴부랴 뭐냐면 카스라테부터 밀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다 먹으려고 하다 미국이 다 먹으려고 하다가 이 일본의 힘을 보고 이제는 나눠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카스라테부터 밀약은 바로 이런 일본의 제국주의 힘을 우리가 관과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일본과 미국이 결국 한판 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래서 열도조선인 일본에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뭐냐면은 그러면 이때 왜 미국이 이러한 급한 문제에 부딪혔느냐 하면 바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세력들이 바로 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때 미국에 대해서 그때 그리고 미국이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일본이 드디어 뭐냐면은 미국에 접수되는 과정으로 걸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이 항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해동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북한에는 지금 현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러시아에서 밀려 내려오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메가다가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은 미군이 뭐냐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점령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미군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점령한 것입니다. 그 포고문을 보면 메가드 포고문입니다.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즉 메가드 군대는 금일로부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점령당했습니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의 조선 이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예, 군인들이 통치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5조 군정 시기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이렇게 뭐냐면은 해서 그 이후에 미국과 한미 행정 협정으로서 불평등 소파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지금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묶어서 미국의 전략이죠. 국제 그레이트 게임에서 미국의 전략이 바로 처음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막아내는 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도는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미국이 일본의 힘이 왜 필요했을까? 일본을 왜 뭐냐면은 파트너로 삼았을까? 여기 카스라테프트 밀약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세계 전략에 이 일본을 이용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일본 열도 조선인 일본을 이용해서 같은 조선인 제사장 신분인 우리가 해동 조선을 치게 되었고 식민지화 삼았고요. 그 식민지를 삼았던 것을 다시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소위 말하는 백인 중심의 미합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일본을 버리는 과정이다. 즉 EJ 전략을 강구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명조선, 중국, 그 다음에 해동조선, 그 다음에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초토화됐던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였나? 그것은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대명조선이 미국이 장개석이를 앞세워서 중국 대륙을 뭐냐면 중국 대륙을 갈기갈기 찢어 먹으려고 하다가 모택동 사상 내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 중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정지되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왜 일본의 힘이 필요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바로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전파, 그 다음에 열도조선의 EJ 전략, 네 번째 제국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 제국이 몰락했고요. 러시아가 소련 연방으로 등장해가지고 다시 제국에 큰 편입되었고, 중국은 뭐냐 모택동 사상으로서 이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고, 오늘 이렇게 그 겨울에 일요일날 12월 1일 일요일에 오늘 이런 강의를 뭐냐면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